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한은 금통위 결과 예상대로 우리 네. 기준금리는 동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간밤에는요, 9월에 이제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아시는 것처럼 미 연준은 12명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네. 거의 이제 합의를 해야지 결론을 내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때 내부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왔냐. 오늘 아침에 뭐 월스트리트 시그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전체로 이제 소수 의견들이 조금씩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FOMC 7월 의사록에서 이제 노출이 된 내용들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제 50pp로 갈 거냐, 25pp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FOMC 의사록 내용을 보면 25pp 쪽으로 굳어진다라는 거. 또 하나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이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보합권에서 비교적 좀 진중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약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네.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요. 기다리면서 오늘 장도 제비 탄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시죠. 먼저 주요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예, 보겠습니다. 지수는 사실은 코스피 강보와 코스닥 약보합 수준인데요. 현재까지 상황 봐서는 뭐 이렇게 지수가 한쪽 방향을 확 틀어서 뭐 약세로 가든가 뭐 강세로 가든가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반면에 오늘 전체적으로 버블들 보면 하락 섹터들이 훨씬 좀 많은 그런 모습이 나고요. 상승 섹터들은 의료 AI 말고는 대부분 그렇게 사이즈가 오늘 크지도 않습니다. 색깔도 진하지 않고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제 이거는 뭐 시장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나 안 좋다라는 쪽보다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오늘 플러스권 얘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큰 틀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플러스권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의료 AI인데요. 요거는 이제 재료가 있어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고요. 게임주도 세지는 않지만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 전력설비, 전선. 사실은 전력설비하고 전선이 9시 반 전에는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플러스권 그 사이즈도 컸고 색깔도 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2차 전지도 계속 조금씩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게 가랑비에 옷깃 젖는다고 조금씩 오르는 게 쌓이면 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여서 2차 전지도 어쨌든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거는 잠시 후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요거와 좀 엮어서 말씀을 또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섹터들이 많죠.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 만에 이 섹터가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초에 말씀드린 대로 엠폭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코로나19 등등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제 정점을 찍고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사흘째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이 오늘 안 좋은 부분하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해리스 부통령의 오늘 섹터 쪽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의료 AI가 오늘 상승 쪽에서는 뚜렷한 섹터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진단 업체죠, 루닛. 이 회사가 지난 5월에 볼파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방암 진단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볼파라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한 이유도 루닛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죠. 미국 시장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된다.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볼파라를 인수해서 루닛이라는 이름과 루닛이 그동안 개발해온 AI 관련 기술을 좀 더 이제 접점에서 엣지단에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수를 했던 거고 그 효과가 이제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4, 5만 원, 5, 6만 원대 계속 유지하던 주가가 최근에 3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볼파라 인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인터마운틴 헬스라는 미국의 최대 규모 의료 시스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볼파라의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계약을 했다 이 내용인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 그 소프트웨어 내용이 뭐냐면 암 위험 평가, 유방 조직 밀도 평가, 유방 촬영 기술 품질 개선. 그러니까 이 인터마운틴 헬스의 의료 시스템에 이 루니 AI의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훨씬 더 좀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루닛은 인수 후의 첫 주요 성과하고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원래 의도대로 인수 의도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지금 1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48,000원, 이제 5만 원 선근처까지 다시 육박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뷰노, 이 뷰노도 사실 루닛이랑 같이 항상 같이 패키지로 많이 이름이 거론이 되는 그런 AI 이제 의료 진단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심정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측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딥노이도 역시 딥러닝 기반 의료 AI 기술 회사하고 5% 가까이, 신테카바이오, 코라이소프트 이렇게 의료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엊그제 이제 유한행의 랭나자가 FDA 이제 신약 통과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신약 개발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좀 이 의료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비용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절약해주는 그런 식의 효과들이 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AI가 적용이 돼서 그 효과를 훨씬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즉 제약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이 의료 AI 관련된 그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정말 제대로 된 AI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잘 거친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들 발굴하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오늘 할 얘기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게임주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게임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는요, 지금 국내에서 사실 성장이 거의 멈췄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부진하죠. 일부 크래프톤이라든가 일부 회사들 빼고는 사실 대부분 게임주들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사들이 오늘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유럽권 최대 규모 종합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 2024 이게 독일 뀼린에서 개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게임사들이 대거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목적은 신작 게임들 가서 보여주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겠다 이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내 시장 가지고 이제 한계에 왔으니 해외 시장에서 뭐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는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 결국은 뭔가 매출을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게임 업계들이 잘못하면 완전히 밀릴 수 있다, 고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이런 절박감에서 나왔다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참가했다 해서 오늘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 이거를 뭐 오래 간다고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게임 회사들의 이 생각이 인식의 변화가 실제 이제 매출이나 수익성에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뭐 게임 관련주들은 따로 뭐 회사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카카오 게임즈 5%, 펄어비스, 한빛소프트, 바론손 E&I, 시프트업까지 쭉 다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말고는 아직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에서는 비교적 높은 상승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전체 화면으로 가서 해리스 부통령 쪽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와의 격차도 좀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세하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전당대회라니 굉장히 좀 경축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게 이 기사 이 내용은 아닙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던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쪽으로 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번 전해드렸는데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 트럼프 2기 내각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4% 정도인데 이 지지율이 트럼프 쪽이랑 더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케네디가 만약에 사퇴하고 트럼프 쪽으로 붙는다 그랬을 경우 이 4% 지지율 중에 꽤 많은 퍼센티지가
트럼프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4%가 다 갈 수는 분명히 없을 거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 정도만 가더라도 1%포인트 더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박빙의 어떤 이런 승부 상황에서 트럼프 쪽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화일약품 3%, 에머리지가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어제 올랐던 거 거의 다 좀 토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우리바이오, 현대약품도 6%, 오성첨단소재도 4%. 어제 오성첨단소재도 강한 모습 보이다가 거의 막판에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고 마감되기도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서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크라 재건주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강하게 상승하던 그런 그 테마였잖아요. 근데 둘 다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케네디의 어떤 4%가 트럼프로 다가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박빙의 상황이 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해리스가 우세한 상황에서요. 그렇게 우크라 재건조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같이 다 약세를 보이는 건 그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풍력 같은 경우도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좀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선주, 전력 설비주도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전력 상황들, 폭염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이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시장이 사실 지금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일단 7월 FOMC 보고서 의사록에서 25pb 정도 인하에 대한 얘기가 같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파월이 이제 내일 나오겠습니다만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 할 것인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또 9월 초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고용 보고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쪽으로 확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좀 투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시장 방향성이 지금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시장 좀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번 나왔거나 아니면 지지난번 나왔을 때 네. 증시가 급락할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통화지표나 채권지표에 어떤 큰 위험 리스크는 없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리스크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럼에도 시장이 같이 하락하는 어찌 보면 디플레이셔너리한 하락이 시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결국 뭐냐면요, 시장에서는 결국 리세션을 우려하는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 2년 동안에 시장이 하락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바라보면 인플레이셔너리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튀기 시작하고 환율이 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팩터들이 상승이 튀어야만 하락을 했지 최근처럼 뭐 같이 채권 금리나 통화 지표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충분히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계속 봤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네. 시장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다시 인플레이셔너리한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채권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가도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 환율도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올라오는 시장 V자 반등 굉장히 좋고 뭔가 강해 보이지만 그 내속을 살펴보면 아마 다음 하락을 준비하는 인플레이셔너리한 하락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조금 더 스탠스를 뒤로 한 상태에서 그 하락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WTI 유가나 혹은 환율, 채권들이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령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좀 현금화를 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보수적인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아마 김 대표님 좋아하시는 투자 성향이나 이런 종목 골라주시는 거, 시황 봐주시는 관점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아마 내용을 듣고 많은 해안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종목들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인데요. 최근에 이 배터리 화재로 주목이 됐는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는 나가가야 될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기차 업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그래도 반등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증시는 반등을 하는데 그간에 올랐지 못했던 업종들이 갑자기 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 같이 뭐 포스코 DX의 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같이 이렇게 많은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상승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이게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국산 배터리 화재가 정말 난리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라는 이런 규제까지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주가의 반사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이유로 상승했냐라고 보면은 또 매크로 딴 이슈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미국의 PPI 지수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 테슬라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과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환경 때문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모멘텀은 과연 이 본질의 즉 2차전지가 지금 캐즘 국면에 있는 이 구간을 바꿀 수 돌파할 수 있을까? 있느냐. 돌파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지 본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관점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전기차 관련 펀드의 유출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2조 2천억 원의 순유출이 전기차 펀드에서만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이 상반기에만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펀드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한국, 일본 등 2분기에서도 펀드가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자본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오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 또 마찬가지로 중국 BYD의 보유 지분 2년 전 전체 20%에서 지금 5%까지 줄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즘 국면이 장기간 좀 길어질 거라는 좀 회의적인 관점이 시장에서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당선 관련 부분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우호 정책을 일부 폐지하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산 관세에 대해 최대 200%의 인상을 하겠다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지금 시장에서의 거대 자본들이 이거를 조금 우려하면서 돈을 좀 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대한 자본들은 빠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이거를 롱으로 쭉 가져가는 전략은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첫 번째 단기적인 수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근간의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12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차트적인 측면을 보아도 LG에너지솔루션은 8월 5일 날 증시가 약 한 10% 정도의 급락이 나왔을 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그럼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사가 가지고 있는 패턴 검출 패턴에 의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왼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패턴 검출이고요.
그와 유사한 패턴이 오른쪽에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약 2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만 검출된 건데 차트 패턴을 보면은 현재 여기서 바닥을 찍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쭉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의 패턴 검출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44만 원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심리적으로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이렇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단기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2차전지는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도출 패턴은 어느 정도 일치율이에요? 지금은요? 일치율로 봤을 때는 정확히 일치율이 몇 %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의 그 간격이라고 하나요? 네. 검출된 패턴과 간격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한 2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만 네, 검출된 네. 패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벤츠 차량 중국산 배터리 화재로 K 배터리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신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김한철 대표는 이 지금 캐즘이라고 말하는 국면을 돌파할 얘기거리라든지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고요. 다만 단기적인 시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수급적인 모습이나 기술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고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선주. 오늘 좀 좋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업종을 선불리 들어갔다가 낙폭이 크면은 그만큼 손실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낙폭이 크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 무엇인가?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펀더멘털이 좋은 업종인 거겠죠. 특히 조선,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 조선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요. 조금 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 사이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조선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08년 슈퍼 사이클 당시만큼 현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계속 슈퍼 사이클이 조선 업계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수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조선가 지수는 새로 건조되는 배들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의미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표로 보면요, 지금 2008년도에 가장 슈퍼 사이클일 때는 대략 191.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186포인트 정도로 거의 상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겠죠. 근데 왜 이런 지수가 상승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은 LNG 운반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업계들은 LNG 운반선을 위주로 수주를 하다 보니 고부가 가치 산업과 연관이 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연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수가 오르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그러면은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조선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올해 말까지 약 20척 정도 LNG 선을 카타르로부터 발주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주를 하게 되면은 조선업계가 3, 4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인가요? 일거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그 주가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근데 더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종목은요, 여러분 아시는 삼성중공 같은 대형 종목보다는 그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위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사업인 LNG 운반선을 하고 있는 기업을 들고 왔는데 그 기업은 바로 화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화나오션은 3년간 적자였던 회사였었고요. 근데 올해 흑자로 바뀌면서 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AI 기반의 차트 패턴 검출로 인해서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패턴을 보시면요. 왼쪽이 이제 말씀드린 그 하나오션의 패턴을 검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약 한 3, 4년 정도의 패턴을 검출을 했고요. 검출된 패턴은 오른쪽의 패턴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구간에서 막 추가적으로 급등한다는 패턴보다는 전고점 부근에 올라가면은 다시 빠진다. 이런 패턴이 영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이 하나오션이니까 전고점 부근 올라가면 다시 이게 빠지는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선업계가 너무 좋은 건 알고 있고 발주량도 너무 좋은 거 알고 있고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거 맞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를 만큼 많이 좀 올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제 AI 기반의 차트 패턴 검출에 의하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는 거는 살짝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의 의견을 드리면서 조선업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을 나쁘게 짓누를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많이 오른 것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주가 그런데요. 그래서 뭐 단기 아주 조금의 시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보는 게 좋겠죠. 하나오션 이 차트와 또 AI 검색기를 통해서 도출된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어떤 업종을 살펴볼까요? 업종이라고 하면 전력 설비 부분은 안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같습니다. 전력 설비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무더위가 너무 심한 상태이죠. 그리고 뭐 전력 수요가 이 무더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촉발하기 시작하면서 메가 사이클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공급보다 수요가 더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더라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전력 공급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다음에 전력 공급이 여유를 나타낸 전력 공급 예비율 자체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경보 발령까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간 전력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관련 중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한국전력을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기업이 왜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프라이스는 높아지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익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석탄, 가스 등 연료 발전 연료비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매크로적인 단인데 최근에 환율이 좀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연료 수입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다라는 3가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이 진짜 급등하면서 위에서 이제 고점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증시가 급락이 와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특히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한국전력의 모습은 이 전력이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전력 가격이 갑자기 다운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프라이스는 유지되면서 영업이익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마진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접근에 예. 한국전력의 관점은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주신 두 종목과는 조금 다른 시선이네요. 이익 개선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데 수급도 붙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사실 ETF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간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 시점은 이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가격 흐름이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에 다시 조금 회귀하긴 했지만 아직 원유 가격이 뭐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들어서 원유 가격의 인상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이유는 현재 크게 뽑으면 이제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그 이란 아래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포인트였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3분기에 원유 재고 감소가 있다. 오펙에서 감산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말했으니 Q는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로직으로 제가 3분기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더 봐야 될 거는요. 앞으로 있을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관점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진 않지만 유가가 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한 하락이 금방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제 매크로적인 뷰로 봤을 때 또 원유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요. 네. 계속 뭐 3분기 들어서 상방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유독 더 특히 관심이 가는. 네, 오늘 또 말씀을 드린 종목은 ETF입니다, 사실. 네. 저는 이런 종목장에서는 뭐 변동성이 없는 정말 ETF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최대한 종목단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로 FNK푸드라는 이제 ETF입니다. 아까 음식료 펀더멘털 좋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네, 차트를 보시면 생각보다 반등세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종목은 지금 최근 하락 이후에 급등하면서 반등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 업종이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음식료 업종은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이게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식품업종을 저희는 뭐 아시겠죠. 삼양식품을 필두로 라면 잘 팔리는 거 알고 있고 햇반도 가공식품 잘 팔리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뭐 유럽, 남미 시장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은 또 따라서 올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늘 뭐 어려울 때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했던 식품주의 역할도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ETF에 대한 접근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음식료주와 화장품주 펀더멘탈 강한 이 소비재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화장품보다 강한 게 좀 음식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필수 소비재로 봤을 때 이 음식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왜 화장품보다 음식료예요? 일단 주가 반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있을 모멘텀도 마찬가지인데 하반기에서도 유럽, 남미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은 충분히 가시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화장품보다 음식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료 ETF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김한철 대표와 시장 리뷰부터 이제 종목에 대한 시선 그리고 오늘 공략해볼 ETF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산업, 또 기업들 얘기 좀 더 뎁스 있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편집국의 김경은 기자 나오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지난번에 인천 청라 배터리 화재 사고 난 직후에 김경은 기자 2주 전입니다. 딱 나와서 그때 김 기자가 저 이 코너에서 이제 정부가 9월 달에 종합대책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단독 취재한 내용을 말씀하기도 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지난 2주간에 상당히 좀 이슈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종합을 해보고 시청자분들이라든가 투자자분들 또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도 이제 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이제 우리 김 기자하고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는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말씀도 좀 듣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거에 더해서 그럼 이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막 지금 현대차부터 LG, 엔솔 등등등 2차 전지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포인트는 도대체 화재 원인이 뭐야? 여기에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김경은 기자 취재하신 내용들 좀 말씀 들어보면서 혼란을 조금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100% 충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 같은 생각은 그냥 배터리는 무조건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만땅, 그러니까 100% 충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화재의 원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인천 청라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로 과거 같았으면 이제 잘 보도되지 않았을 그런 갖가지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옛날 것들. 네네, 그렇죠. 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규모의 화재는 보도되지 않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보도되면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화재의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충전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90% 정도 충전을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권고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게 과충전이 주요 원인인 것처럼 단정짓는 분위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서울시가 90%까지 충전한 차량만 그 지하주차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거 논란 되게 많았죠. 그렇죠. 갑론을박이 굉장히 예. 가중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내놓을 대책이냐? 그러면 그렇게 딱 막아놓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가 조금 넘으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날 그 대책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로 뭐 말도 많았고요. 그 비난도 나오고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또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과 안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도 이게 굉장히 또 생각이 달라서요. 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충전. 네. 그러니까 충전을 과하게 했다. 이게 정립된 정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과충전이 원인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과충전이 뭔지 그러니까요.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용량을 초과해서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호 장치가 보통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BMS라고 우리 얘기 듣고 있는. BM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핸드폰도 그렇고요. 네. 너무 뜨거우면은 이게 충전이 안 되는 이런 경고 메시지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이 충전할 때 이게 규격 아닌 다른 충전기로 충전한다든지 하면 이게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필요한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을 하거나 충전 시간이 과도하게 넘어가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종종 적은 사례긴 하지만 화재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충전 시에 양극에서 리튬이온이 이제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음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면 리튬이온이 과도하게 나와서 이게 음극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누적이 되면 분리막이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부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인천 청라 화재 사건만 놓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 공식적인 그런 화재 원인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과충전 얘기가 일단 많이 나와서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 네.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네.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열폭주해서 그렇죠. 완전히 소화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블랙박스도 이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완전히 소화되면 이거를 원인을 탐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인멸되는 거군요. 그렇죠. 증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이번 인천 청라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런 입장을 확인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암암리에 들려오는 비공식적으로는 검경이 이번에도 원인을 밝혀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다 완전 소화된 거예요. 네, 완전 어. 이제 전소된 경우에는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6일 같은 경우 충남에서 발생한 EV 키아 거, EV6 화재 같은 경우에는 다 전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원인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그러겠네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인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 주차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황상 아마 이게 과충전이 아니라 배터리의 불량, 네, 분리막이나 뭐 셀의 손상이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충전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도 많이 지금 조금 줄어든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건의 네네네네. 케이스 중에서. 네네.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한 40%가 충전 과정 중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충전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했지만 물론 기간이 좀 짧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4회가 있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차 중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4회가 주차 중이었고요. 그리고 충전 중 화재 건수는 5건이었습니다. 즉 다 3배가량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과충전이라고 추정이 되는 충전 중 화재는 네네. 오히려 적고 네네. 그냥 주차해놨을 때 네네. 화재가 더 많이 났다. 네네. 그리고 뭐 충전 중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배터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그렇죠. 있죠. 그것도 사실은 충전기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문제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충전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또 방지 기술이 충전 중에서는 많이 이제 도입되어 가고 있고 기술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과충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글쎄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화재 사건 나온 이후에 되게 좀 두드러진 어떤 그 모습이 우리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 어떤 대안 제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자신감, 네. 성능의 자기네 전기차에 대한 자신감 표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거의 뭐 바로 우리는 문제 없었다. 우리는 과충전 이런 것 때문에 뭐 화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현대차와 기아는 100% 충전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사실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기업에서 쉽게 하기 힘든 거잖아요. 굉장한 자신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걸 근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과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작동 전압 이상으로 충전이 지속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용자가 충전을 100% 하더라도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용량이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100% 완충을 하더라도 실제 더 많은 충전 용량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보다 더 충전이 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BMS라고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과충전이 화재 원인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네, 뭐 물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BMS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BMS 그렇지만 이제 BMS 고장이라고 하더라도 셀이나 분리막 결함이라면 이 90% 충전하는 것으로는 화재를 막기는 어렵겠죠. 뭐 예를 들면 100% 충전했을 때 제조상으로 남겨둔 용량이 30%라고 하면 이거를 90%로 충전을 한다면 40%가 남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화재 발생의 트리거가 되는 포인트는 100%라고 하면 100% 충전했을 때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아직 30%가 더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냐 40%냐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100%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100% 충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화재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건 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좀 다소 섣부른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담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70% 수준만 완성차 업체에 제공을 네. 하고요. 또 완성차 업체는 여기에서 또 사용 가능한 용량보다 일부 용량을 남겨놓고 한다라고 합니다. 즉 30% 이상의 충전 용량이 남아 있는 거죠. 저희가 계획판에서 100%라고 확인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충전 용량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차 이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지 대략 한 4-5년, 3-4년 네네. 됐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100% 충전했는데도 20-30%더 충전할 수 있는 여력은 원래 배터리에 있는 거다. 다만 100% 충전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딱 그거 100%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고. 네, 그거는 대체로는 이제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그런 그렇게 수명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다는 합니다. 얘기인 거고.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에서 이제 BMS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다 보니 그런 BMS가 전가의 보도냐, BMS가 게임 체인저냐 이렇게 과연 볼 수가 있는 건 이것도 어차피 기술이고 기계인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BMS 관련 이슈들은 이게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제도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BMS 관련 이슈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BMS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두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네. 이렇게 두뇌로서 셀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제조사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긴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걸 보면 고전압 부품 절연 여부나 어떤 장기로 지속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배터리 셀 간의 전압 편차 그리고 네. 모듈 온도 같은 이런 안전 정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제조사에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면 이 사전에 또 화재 발생 가능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이상 신호가 단기간에 발생해서 갑자기 화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2-3일 정도 사전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리? 네네. 그 EV6 화재 당시에도 이 BMS가 사전에 그 경보를 자체적으로 울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후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에는 차주가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차주 모두 제때 경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럼 그 말씀은 BMS가 사전에 그 배터리에 뭔가 이상 징후를 시그널을 받아서 이 좀 이상해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뭔가 그 어떤 메시지라는 걸 내가 차주라면 받으면 그래 하고 뭔가 정비소로 가든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아 같은 경우 기아 EV6 이번 화재 사건에서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미리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 예,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것만 사전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내 전기차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훨씬 더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MS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2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네. 같은데요. 이 BMS 정보 수집을 제조사가 하려면 이 차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요.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조사도 이제 교통안전공사에 BMS를 통해서 수집된 정기 진단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현재는 의무 규정이 아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 그래요? 지금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정할 때 이 BMS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차량 작동 제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건 사실 강제네.
그렇죠. 그 의문에 네, 일종의.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위치 정보 같은 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네, 제외하고는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당장 이 기아가 전날 발표한 신규 정책이 이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강제되면 아무래도 이런 화재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글쎄. 네. 예. 근데 참 항상 따라붙는 게 결국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이네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는 굉장히 공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건데 또 어떤 거는 또 굳이 뭐 이렇게 참 이 디테일에서 굉장히 어디까지 내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그런 예.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계부처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이와 별개로 또 완성차 업체들이 BMS도 정보를 또 공개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차 업체들도 그게 사실은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일종의 규제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되겠죠. 네네.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BMS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들이 15년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요.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만약 근데 BMS 정보 공개가 되면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결단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 처음에 그 배터리 제조사 그거 인증제 얘기 나올 때 그때도 김 기자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영업 비밀스럽게 해서 이제 별로 공개하는 걸 그동안에 꺼려왔던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변명을 했던 건데 이 BMS 문제도 결국은 기술 유출 우려, 뭐 개인정보 우려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이 BMS 관련된 것도 현대차가 또 좀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현대차의 입장은 뭡니까? 네,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영업 비밀로 여겨지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에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했어요. 네.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어서 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BMS 정보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네, 지난번 이제 제조사 정보 제공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2주 전 방송에서는 당시 저희가 분석했던 것이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제조사 공개가 그 K 배터리의 호재가 될 수 있다, 반사이익이 될 수 맞아요. 있다 네. 이런 기대를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경쟁이 중국이랑 그렇죠. 굉장히 심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완성차 업체로서는 저가형 배터리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면서 비용 관리를 할 수 맞아요. 있는 여지가 줄어든 거고 그리고 그렇죠. 평판을 위해서도 네. 배터리 제조사 브랜드도 관리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요인이 그렇죠.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평가가 나온 이후에 이번 그 BMS 정보 공개도 굉장히 전향적이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전기차 화재 이슈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네, 네. 그 이상으로 캐즘이 장기화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제일 어떤 두려운 게 그거죠. 네네, 두려움이 지금 배경에 깔린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BMS 정보 공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CATL도 그 작년에도 이제 자료를 내 가지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 배터리는 믿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 굉장히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뭔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BMS 기술력만 놓고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LG엔솔도 네네. 또 자료를 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뭐 특허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 이러면서요. 근데 네. 실제로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특허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LG 엔솔이 내놓은 이 조사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 BMS 특허 관련 전수조사를 정보조사 업체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특허 건수 상위 10위에 든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 특허
건수는 총 13,500건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 배터리 3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특허가 55%, 7,400건이나 달합니다. 반이 넘네요, 정말. 네네. 예. 대부분의 그 BMS 안전과 관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초창기부터 배터리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네. 그렇게 이렇게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특허 기술들이 얼마나 도입되고 채택되는지 여부가 사실 그렇죠. 중요한 만큼 BMS 정보 공개가 또 강화된다 보면 이런 것들의 도입 속도도 가팔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절대 글로벌 MS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가 밀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CATL하고 우리 2차 전지 업체들하고의 이 MS 차이도 적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 사건이 우리 2차 전지 업체들한테 또 나아가서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되게 좀 기회 요인이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공감을 충분히 얻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 이게 사실은 이 화재와 관련돼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사실 원래 먼저 좀 그렇죠. 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고를 쳤었던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ESS 화재 사건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ESS 업체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ESS 쪽에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다음부터 중국에서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뭔가- 거의 지금은 80%를 그렇죠.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걔네들도 우리 화재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혜를 얻어서 지금 그렇게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였던 것처럼 반면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게 너무 이제 우리 네네. 기업적인 뭐 그런 뭐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기회로 분명히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지금 뭐 워낙에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 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친환경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입 과정에서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삐그덕거리는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맞아요. 격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ESS 화재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안전성이 보강되는 그렇죠.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지 캐즘도 해소가 될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내연기관차도 오랫동안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안전성이 강화된 네.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액침 냉각주가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원래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이미 한번 뭐 떴던 건데 이때 미국의 뭐 버티버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던 게 사실 액침 냉각이니 뭐 이런 얘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네. 지금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대안이라는 기술적 대안이라는 뭐, 그렇죠.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어서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랑 ESS 위주로만 덩치 좀 크고.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이거를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같은 이런 배터리 같은 다른 것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열이 발생을 하니까. 네,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이런 서버 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에서 다른 셀로 열이 전이가 안 되는 전이되는 거죠.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술인 건데요. 실제 그 대만의 스타트업이 지난해 한 전시회에서 액침 냉각을 적용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미 나왔군요. 네. 근데 이 특수 용액은 윤활유하고 비슷해서 정유 업체들도 속속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발 단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기간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SK 엔무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는 네.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우리가 좀 김경훈 기자와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화재 이후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포비아 이제 이 부분
김 기자가 이제 취재를 계속 하시면서 뭔가 나름의 단상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서 짧게 네. 전기차 포비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뭐 지금 전기차 포비아 사실 저도 전기차 차주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 약간 우려되는 바가 없진 않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좀 약간 다소 과장된 측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친환경 산업은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단 한 번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경제 산업 구조를 전환하지 않았던 것을 인류가 해내고 있는 실험인 겁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제 환경과 인류가 공존하는 어떤 진보적 기술 개발이 당연히 선제돼야 되는 건데요. 분명히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과정은 있겠지만 이런 심리적 거부라고 네. 하는 것들이 기술적 제약보다 훨씬 더 이런 전환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차분한 대처 그리고 업계의 발빠른 대응 등을 통해서 합리적 이성을 좀 되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 닷컴 버블도 결국은 닷컴 버블이라는 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완전히 보편화된 것처럼요. 그 구글 CEO 얘기가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과소 투자 때문에 생존에서 밀리는 것보다는 과대 투자를 해서 이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쨌든 가야 될 길이라면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생채기, 스크래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극복해내고 아무리 소유있고 외약한 고치라도 결국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인간의 문명이 진보한 또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네, 김경훈 기자와 함께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후속 얘기들을 자세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좀 더 해소가 됐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터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래프톤 인조이, 게임스컴을 인조이하게 만들다. 피트, 심즈와 GTA가 만난 듯한입니다. 자, 게임스컴 2024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게임계가 이제 3N, 2K, 원래는 이제 3N,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죠.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예전에 네오이즈가 이제 3N이었는데 다시 넷마블을 제치고 네오이즈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2N, 누구가 N을 차지할지 뭐 이런 겨루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어쨌든 3N, 4명이 포함된 3N, 그 다음에 이제 그 3N을 추격하는 KK 군단이라고 카카오 게임즈랑 크래프톤이 거론되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NC소프트랑 넷마블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물론 넥슨의 일왕 체제는 아주 굳건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쫓아오는 카카오 게임즈랑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부진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약간 퍼블리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지주회사보다는 지주회사 안에 있는 실제로 손발이 되는 회사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두산이란 지주회사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사에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계라던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임계에서도 이제 퍼블리셔는 뭐냐면 예를 들어 텐센트 홀딩스,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는 자기가 게임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배급보다는 제작하는 회사에 점수를 주죠. 이거 영화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는 배급사가 힘이 세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영화관이 딱 3개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하는 영화를 CJ CGV 유통회사에 박아버립니다. 배급사 힘이 세죠.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를 예를 들어 롯데 엔터테인먼트 배급사랑 같이 있는 롯데 시네마에서 안 틀어준다. 뭐 반대의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영화계의 특성상 뭐 제작사,
배급사에서 배급사의 힘이 강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게임계에서는 배급보단 제작.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거죠. 퍼블리셔 뭐 유통해주고 마케팅해주고 이런 부분이 강하고 자기의 작품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항상 이 디스카운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 게임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KK 군단이라고 이제 두 개를 동일 선상에 놨지만 사실은 크래프톤이 약간 더 우위에 있고 지금의 퍼포먼스도 당연히 훨씬 더 좋죠. 주가의 상황이나 기술적인 모습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약간 이게 춘추전국으로 갔죠. 처음에는 3N하고 추격하는 2K, 3N 그리고 뒤에 2K 이게 명확했어요, 구도가. 근데 지금 3N에서 사실 1N이 완전히 치고 올라갔죠. 넥슨은 건드릴 수 없는 일왕체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N에서 2N인데 이제 3명이 있죠, 사실. 거기서 NC소프트가 추락을 하면서 넷마블 네오이즈가 약간 NC를 건드리는 경향. 거기다가 이제 KK 군단에서 크래프톤이 치고 올라면서 3N이 아니라 이제 우리 크래프톤을 넣어야 된다. 1N은 빠졌고 2N인데 3명이잖아요. NC소프트, 넷마블, 네오이즈. 얘네보다 크래프톤 우리가 낫다. 약간 지금 이런 개념. 3N, 2K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1N만 지금 확실하고요. 2N, 2K는 지금 춘추전국입니다. 거기서 가장 돋보이는 게 지금 크래프톤이거든요. 예전에 3N이라고 부르던 그 아성을 깰 수 있을런가. 넥슨 빼고요. 넥슨은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역이고.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게임스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왜냐? 지금 3개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게임스컴이 지금 하이라이트는 사실 주말입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평일날 시작을 하더라도 제일 많이 관람객이 오는 건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주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배틀그라운드를 배치를 했는데 당연히 마지막에 나옵니다. 언제요? 토요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독일이 무슨 음식이 아무리 맛없다고 한들 그래도 그런 축제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을 위한 축제가 토요일 5시에 열리는데 뭐 이런 거 가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저도 코로나 이전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축제나 뭐 이런 팝스토어 가시면은 핑거푸드라고 이게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가벼운 미니 햄버거나 이런 거 딱 놓고 그거 먹고 독일이니까 켈린이니까 맥주 마시고 그렇죠? 그런 자리예요. 그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을 축하하는 자리. 여기가 정점을 찍는 건데 이제 여기서 예열 과정을 하는 거죠. 지금 예열 과정. 이제 전야제가 지났거든요. 지금 전야제가 지나고 1일차가 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이제 토요일 날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왕이니까. 다크앤다커 모바일하고 인조이가 이제 새로 출시되는 게임으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인조이가 뭔가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장르는 이거 FPS랑 다르죠. 총싸움 게임이 아닌데 어쨌든 약간 그 남성적인 전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갑자기 요즘에 그 있죠. 물론 시프트업이라던가 지금 넥슨 게임즈에서 만든 디센던트라던가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에 나오는 그 여성 이미지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거기 나온 여성 이미지는 뭐예요, 지금? 그거 왜 열광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그 맨날 이제 PC주의에 자꾸 젖어가지고 막 야한 것도 막 덜 야하게 만들고 이런 거 보다가 그냥 확실하게 그냥 S자 라인에 일본 애니메이션 풍에서 나오는 그 저기 캐릭터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수수한, 되게 일상에 있을 것 같은. 물론 일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예쁜 여성분이 있는데 자, 이 장르가 이 크래프톤의 약점이 뭐예요? 아까 크래프톤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치고 올라가는 거의 한계가 뭐예요, 지금? 가장 거론되는 게. 이 원게임이라는 거냐, 이 하나 게임. 근데 이건 완전 다른 장르거든요. 이건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우리 심즈보다는 GTA야만 잘하실 거예요. 옛날에 SNL에서 김민교 씨가 GTA 시리즈 해가지고 굉장히 열풍이 있었고요. 과거에, 10년 전에. 그다음에 요즘에 또 GTA 따라하는 유튜버 세진 씨라고 굉장히 영상 떠오르는 거 알고리즘 많이 보시면 계실 거예요. 그 GTA 스타일하고 심즈 같은 거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인생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삶들을 여기 그대로 녹여놨어요. 완전 거의 실사화 해가지고 너무 리얼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크래프톤이 하지 않았던 장르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과를 굉장히 크게 거둔다. 그럼 원게임, 원히트 원더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잘 나가서 원히트 원더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언젠가 또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핵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인조이가 이 영상을 공개했고 게임스컴의 어워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 올랐냐면 인조이가 게임스컴 이 어워드 2024 가장 재미있는 게임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은 이 후보작이 게임스컴 예 이제 게임스컴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라고 해서 전야제가 열리고 여기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어요. 되게 안경 쓰신 지적이면서 예쁜 여성분이 MC를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뭐 보실 분들은 보세요. 한 1시간짜리 영상이라서.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인조이 게임스컴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영상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크앤다크 모바일 거는 안 올려놨더라고요. 게임스컴에서. 왜 안 올려놓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트레일러 영상 올라와 있고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캐릭터들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 핏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로블록스나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거기서 자기 얼굴 거의 비슷하게 꾸미고 막 의상도 착장하시죠.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착장해서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낚시도 하고 서로 이제 NPC라고 부르죠. 교류를 하면서 아이템도 사고 이런 겁니다. 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나 심지에 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조이 나온다길래 돈 아끼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몇 장면 볼게요. 자, 이런 장면들입니다. GTA에서도 많이 봤죠. GTA가 뭐냐면 이런 게임의 어떤 그 초창기작이에요. 이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저기 시야였거든요. 처음에 게임은. 그땐 2D여갖고 굉장히 투박했는데 그 GTA 시리즈가 2, 3, 4, 5, 6, 7 나오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완전 실사, 정말 리얼해요. 뒤로 또 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해변 장면도 있고요.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재미있는 게임 후보에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딱 첫 번째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여기서 습상을 한다면 완전 다르죠. 왜냐면 가장 재미있는 게임하고 배틀그라운드는 뭐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쪽보다는 약간 가장 뭐 그래픽이 좋은, 가장 뭐 다이나믹한 이런 게 관련이지 재미있는 게임 후보에는 잘 안 올라요. 이 스타일을 보시면 막 이런 거거든요. 포켓몬 이런 거.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인조이가 이런 상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신선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심즈입니다. 심즈라고 이것도 인생 시뮬레이션의 대표 장르고요. 아까 그 댓글에 있다던 그 60만 원 여기 쏟아부었는데 저기 인조이 나온다고 해서 인조이가 지금 연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우려하는 그것도 없어요. 게임 회사가 맨날 나온다. 펄어비스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펄어비스가 맨날 붉은 사막 나온다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돼서 후반 작업 때문에 1분기 늦출게요. 그걸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건 연내 출시가 됩니다. 인조이는. 그래서 심지어 그 부분이 아끼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스팀인데요. 스팀 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무료 게임 많고 연쇄 할인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뭐 추석 때 되면 또 엄청 후려칠 겁니다. 지금 이거 심즈 이거 옛날 거는 무료예요. 심즈 폰은 이거 무료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GTA의 장면인데 자, GTA가 이제 막 이런 거예요. 경찰차를 부시고 경찰을 폭행해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탈출해가지고 막 이 동네에서 돌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는 좀 청소년들에게는 좀 그렇지만 이 굉장히 저희거든요. 전 맵을 활용하면서 여러 NPC들과 교류라던가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GTA 매니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심즈랑 GTA를 합쳐놓은 듯한 게임이 인조이다. 이렇게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그 세진 씨라고 GTA로 모든 거를 다 하시는 GTA 스타일로. 이게 한강에 라면을 끓이러 가셨는데 거기서 오리배를 탈까 말까 라면을 먹을까 말까 항상 그 게임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거를 먼저 할까. 그런 거를 GTA 스타일로 계속 하셔가지고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00만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팀에다가 여기 뭘 올려놨냐면은 인조이 캐릭터 스튜디오라고 지금 무료로 올려놨거든요. 자, 20일부터 25일까지만 가능하게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해보세요. 저도 아까 스팀을 깔았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미리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아직 안 나왔고요. 게임은 이제 얼리 액세스 미리 해보기로 연내 출시 예정이고 아까 게임스컴 전야제에서 트레일러 영상 공개됐고 스팀에다가는 이거 무료로 지금 풀어놨습니다.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세밀해요. 눈썹 하나하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속눈썹도 마찬가지고 머리 스타일부터 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새로운 아바타가 그 게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랑 유사하게
뭐 물론 유사하게 하고 싫고 그냥 나는 다른 세계로 평행 이론으로 나와 다른 자아를 하고 싶으시면 또 다르게 꾸며도 돼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꾸며도 되고 어쨌든 간에 게임의 캐릭터를 미리 커스터마이징해서 해볼 수 있는 이 재미가 있다. 어쨌든 스팀을 까세요, 지금. 스팀을 까셔야 됩니다. 스팀을 까셔서 인조이 스튜디오 이걸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마지막 장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유명 게임 심즈 시리즈 같은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인데 크래프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장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배틀그라운드 아까 맨 첫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 네, 자 보세요. PUBG 이거 뭔가요? 아시는 분?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근데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뭐예요? 플레이어 언노운. 알려지지 언노운스.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배틀그라운드 전장. 정말 어색하지 않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전장? 이게 뭐죠? 왜 어색한지 아세요? 플레이어 언노운이 알려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개발자 처음에 지금 그 정병규 의장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나여서 강의도 하셨는데 세바시라고 하죠. 거기서 김창한 대표랑 그 아일랜드 친구분이 이걸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그 김창한 대표는 한 번도 게임을 성공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아일랜드 개발자분은 이 닉네임이 플레이어스 언노운인데 그분은 아일랜드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업급여 받으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걸 성공시킨 거죠. 정병규 의장이 크래프톤을 이 당시에는 이게 펍지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그냥 펍지라고 불러요. 펍지를 블루홀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걸 크래프톤이 인수하고 나서 크래프톤에서 이걸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펍지가 지금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 줄 매듭평을 이제 저는 GTA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기분을 고르시오. Enjoy, angry. Enjoy. 오늘은요, 이 투자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 보다 실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 김현섭 센터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PB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PB로만 따지면 한 17년, 18년 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예. 오래된 예. 베테랑 PB로 잘 알려주신 분이라서 오늘 예. 오만한 인터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그러한 관점을 좀 나누고 싶어서 뵙게 됐고요. 예. 일단 이 전체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현재는 좀 어떤가요? 어렵나요? PB의 관점에서 예. 어려운지 쉬운지 어떤 장이에요? 자산관리 시장이 쉬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우문이었네요. 네. 예, 다만 좀 아쉬움은 좀 남아 있는 게 2주 전인가요? 8월 5일 날 이제 예. 사상 최대 급락폭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주식 비중을 더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아 있고요. 예.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제 방향이 좀 다르게 분산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식, 채권 상관관계가 좀 낮아졌다? 예, 전에는 주식 오를 때 예. 채권 오르고 주식 떨어질 때 채권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서 네. 예, 분산 투자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당연히 은행에 계시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제 큰손 고객들, 예. 자산관리자분들한테 어떻게 권유하고 계신지 예.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쭤볼게요. 예, 사실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거의 900까지 넘어섰었는데 이제 지지난주 2,400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다시 반등해서 한 2,700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지 유지가 될지 다시 또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이렇게 뉴스에 사상 최대의 폭락이라고 뉴스가 나올 때 이럴 때를 활용해서 가장 낙폭이 컸던 우리나라 뭐 반도체 관련된 AI에 관련된 그런 ETF에 추가로 매수하자 이런 식의 소통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 분들이 이때 분할 매수를 하거나 더 떨어지면 더 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소통이 되고 나서 더 과감하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일부 고객님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면서 네. 예, 좀 기다리셨던 고객님도 계십니다. 지금 일부 고객, 뭐 다수의 고객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셔서 저는 센터장님의 시선도 굉장히 궁금한데 AI 대혁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의 크기라든지 파이라든지 너무 달라질 테니까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런 예시를 드리는데, 이제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네. 이런 혁명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바라보는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AI 관련된 이 투자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제 AI 관련해서 뉴스는 들어보지만 뭐 챗 GPT도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모르신 분들 꽤 계세요. 그러니까 AI라고 들으시긴 했는데 예. 이게 직접 뭔지 예. 체험을 못 해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나이는. 손쉽게 이제 상담하면서 챗 GPT 열어서 네. 제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 갤럭시 24를 열어놓고 거기에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비싸고 고성능의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느끼시게 되면 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뭐 ETF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 또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성에 예. 따라 그렇게 다름죠. 예, 근데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종목은 아는. 개별 주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오늘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 밤이었는데 FOMC에서 어쨌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강한 확신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섭렵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포인트들을 센터장님 관점에서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아무래도 금리 관련하면 이제 채권 얘기가 나올 네.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객님들께 말씀드릴 때 이제 장기 국채,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목적은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싸게 사서 네. 금리가 낮을 때 비과세로 이제 차익을 보고 팔자. 네. 이게 메인이긴 한데 사실 좀 더듬어 보면 2021년부터 3년 전부터 지금이 금리 고점이야 하면서 장기 국채를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때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되게 평가 손실 때문에 마음 고생을 좀 하셨었고요. 네,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그쵸? 지금의 고점이 하는데 계속 그렇죠. 올라왔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예측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선반영이 돼서 미국 국채라든지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2.9% 정도가 네.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 초반, 4.1 미만일 텐데요. 예. 그 정도 금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MC가 이제 9월 19일 날 있는데 예. 그때 뭐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이게 장기 국채금리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얼마나 떨어질지는 저도 지금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예. 또 얼만큼의 좀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 예측할 수 그렇습니다. 없는 영역이니까요. 예, 그리고 다들 네. 금리가 인하하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물가가 낮아져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반면이 있고 예.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추겠구나는 게 있는데 아. 지난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낮아진 것보다는 경기 뒤에 부분. 침체가 걱정돼서 이제 네. 주가가 폭락했던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지금 마침 단기간에 우리나라 국채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국채에 관련된 좀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아까 2.9, 미국이 예. 한 4%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국채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마침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로 가려고 하는 뭐 이런 좀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을 때 이제 자산가분들의 특징은 물론 장기 국채를 안전하게 해서 선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을 달러라는 통화로 갖고 있는 니즈도 되게 크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산 중에 20% 이상은 그래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데 달러 환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달러 자산을 좀 늘리면서 또 장기 늘리면서. 국채를 또 통해서 늘려가겠다. 이러신 트렌드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 아까 그 장기 채권 투자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싸게 사서 금리가 낮을 때 비싸게 이제 비과세로 매각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채권은 금리가 네. 높게 되면 이제 싸게 살 수가 그렇죠. 있고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평가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팔아서 자본 차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고객님께 꼭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소위 이제 알채권이라고 하는 예. 걸 통해서만 이 현재 이제 비과세를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 이 국제 투자를 ETF나 펀드로 담게 되면 네.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자산가분들은 아무래도 과세, 절세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채권을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는데 근데 증권사에서 알채권을 투자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장 내에서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장외에서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장내 채권은 사실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장외 채권은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내가 장외에서 채권을 매수할 때 수수료가 몇 %를 내고 내가 사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연말에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이게 비과세냐 과세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고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채권이라고 하면 펀드나 신탁보다는 채권 현물 예. 쪽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장내에서 거래하느냐 장외에서 하느냐 이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이 자산가분들이 달러 어느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예. 그 달러 연금보험 쪽에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예,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보험 상품도 다루고 네. 있는데 이제 달러 연금 보험인데 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딱 투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게 내가 지금은 이 달러 연금 보험에 가입하면 10년 뒤에 환급률이라고 표현하는데 156%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56%가 이자로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10년 뒤에 156%를 받는다라고 하는 확정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아, 확정 환급이. 예. 네. 그리고 10년 뒤에 뭐 언제든지 내가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이게 과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과세를 나중으로 이연시키고 과세를 분산시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서 이쪽 부분도 고객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달러로 납입을 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예, 보면 달러로 되는 가입하게 거예요?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 8월 5일 급락을 아까 센터장님이 초반부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 예. 느낀 거잖아요. 증시가 반응을 그렇게 한 건데 그
엔화 투자는 어때요? 그 막차 타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고 늦었다. 예. 왜냐하면 뭐 일본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엔저에 대한 스탠스가 확 변화했고 달러도 이제 뭐 약세 이런 부분들의 느낌 때문에 예. 그래도 막차 타볼까? 예. 아니다 늦었다 이런 시선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시장에서 어느 누가 감히 환율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많은 사실 생각을 더듬어 보면 작년에 엔 환율이 900원을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많으신 분들이 엔 투자 관련해서 엔화를 많이 사셨어요. 그때 900원이 바닥이라고 샀는데 850원까지 떨어져서 아,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근데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0.25까지 올리면서 예. 환율이 960원, 5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떨어져서 910원 정도인데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폭과 속도가 되게 예측이 좀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엔화를 사서 갖고 있으면 금리가 제로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달러를 사서 3개월 정기 예금을 하게 되면 연 4.8% 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받는 부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볼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엔화를 사서 그쵸? 엔화가 강세할 때까지 그냥 이자 없이 기다리는 거랑 내가 달러를 샀는데 연 4.8% 이자를 받고 기다리는 거랑은 이제 환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 사항이 크게 되실 거여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포트 전략을 뭐 위험 자산, 안전 자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좀 본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의 정답은 저한테는 있습니다. 예, 뭐냐면 네. 고객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있어야 예. 됩니다. 정답은 없는 거고 고객님께서 이제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다면 그에 맞게 이제 포트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 은행에서는 은행 고객분들은 보수적인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일부 고객님들은 은행에 맡긴 모든 금액을 다 정기 예금으로만 구성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예. 이게 꼭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정 성향인 고객님들은 정기 예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기가 짧은 절세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만기가 좀 길지만 확정 금리를 드릴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아니면 이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상품을 포함해서 네. 좀 안정형 자산을 비중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대체 자산으로는 지금 우리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되는 이제 리츠 ETF를 통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해외와는 달리 이제 공실 리스크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하락이 된다면 좀 수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리츠 ETF도 권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약간 부담은 있지만 금 현물을 네. KRX 금 현물을 이제 안전자산 쪽 또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좀 사서 모으기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산가 분들께서는 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분명히 맞은데 그 오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가장 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 같은 그런 제3세계 중앙은행에서 달러 자산을 좀 줄이면서 대신에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 면에서 좀 좋은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전쟁 이런 것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이제 금이다 보니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좀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감히 금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3년, 5년, 10년을 보면서 투명하게 내가 김 센터장 내가 오늘 금 현물을 한 1,000만 원치 사줘 하면 투명하게 달러로 표시되는 금가격 곱하기 환율로 해서 몇 그램이 딱 통장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대체 자산으로 금을 매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주식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별 주식이나 다루질 않으니까 네. ETF나 펀드로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ETF나 펀드를 고를 때 그 섹터는 그냥 고객 성향 따라서 고르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AI 반도체 외에. 그렇죠. 뭐 네.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업종이 계속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업종 갔다가 저 업종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고객님께 표현을 하는데 전망에 쫓아서 너무 투자하기보다는 네. 이제 낚싯대를 여러 개 이제 걸쳐 놓는 것처럼 전망이 좋아 보이는 업종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헬스케어라든지 뭐 방산, 조선,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좀 골고루 좀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네. 내가 목표한 수익률이 되면 낚싯대를 걷어 올리는 것처럼 이익 실현을 하자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 같아서 이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혹시 덧붙여서 저희가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면요? 이제 은행 고객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좀 보수적인 고객님도 보수적인 계셔서 이런 적리식 투자를 활용하기도 하세요. 아, 뭐 예.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화재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이 추가로 하락한 폭은 좀 적고 좀 긴 호흡에서 보면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다 목돈을 크게 투자하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내가 매월 적금이 느듯이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200이면 200만 원 금액을 정해서 매달 자동 이체가 되게끔 그런 2차 네. 전지 관련된 펀드나 ETF에 투자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장기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전망이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월 적리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많이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는 적리식 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성장주 투자에 활용을 하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정도 보시고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내려놓고 맞습니다.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또 계신 지역이 한남동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예.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자들의 특이점, 예. 공통점 이런 예. 걸 좀 느끼신 바가 분명히 20여 년 일하시면서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걸 가장 크게 느끼세요? 이제 자산가 분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성향이 다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자산가 분들도께서는 이렇게 돈을 허투루 적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봐서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쓰시는 거고 재미있는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고객님을 모시고 이제 비싼 이제 식당에 가실 때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일반인은 이제 기가 죽어서 메뉴를 고를 때 약간 더 비싼 걸 고르기도 하고 감히 종업원 불러서 이렇게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산가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가격이 싸고 적은 양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드시고 심지어 종업원을 불러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눈치를 안 보고 물어보기도 하세요. 예. 네.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 자기가 이걸 투자를 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모든 검소한 생활을 하시지만 큰 금액을 또 투자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자산가 분들께서 가장 예민하게 보시는 거는 네. 역시 세금 부분이세요. 그래서 네. 본인께서 뭔가 투자 결정하실 때 항상 이 투자가 세금 면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절세가 되는지, 아니면 과표가 다 잡히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꼭 그 해에 과표가 얼마만큼 잡히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엄청 여쭤봤는데요. 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투자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제 투자의 그루라고 하는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한 가지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겸손함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망을 쫓아서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 자산을 분산하고 투자 타이밍을 분산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 특히 이 상황에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주 실용적인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 김현서 센터장님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우리 수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우리 살림살이 수출로 먹고 사는 거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수출 통계는 매달 3번 발표가 됩니다. 마치 미국의 통계치들이 뭐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1일부터 20일까지 20일치 실적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달치 실적 이렇게 수출 통계가 3번 발표가 됩니다. 물론 뭐 수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수출입,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다 같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관심사는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만 따로 제가 발라내서 오늘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주요 업종들 어디가 좋았는지 어디가 좀 부진했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이 8월 20일까지의 수출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요 당월 요 수치 보시면 됩니다. 331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전년 대비 퍼센티지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이 다시 2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7월 달에 13%였고요. 6월 달에 5%였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제 다시 수출 증가율, 이 증가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연간 단위로는 현재 4,250억 달러 정도가 돼서 1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올해 수출 목표가 7천억 달러니까 연간으로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만 원래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은 포기할 상황은 아니고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들도 왜 그러겠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달에 3번 통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20일까지 거 본 김에 10일 것까지도 한번 보면서 이 8월 달 들어서 추이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올해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154억 달러 수출이 늘어났고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20일 끝까지랑 비교를 해보면 전년 대비로는 증가율 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전월 대비로는 증가폭이 33%였으니까 1월부터 10일까지는요. 1일부터. 그때보다는 좀 전월 대비로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열흘 남은 30일까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업종별로도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관심사가 그걸 테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일단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면 되는 건데요. 제일 위에 하늘색 돼 있는 게 이제 반도체가 되겠고요. 가장 이 폭이 크죠. 그 다음에가 이 연두색이 석유 제품, 그 다음에가 철강, 그 다음에가 승용차, 그 다음에가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선박이 되겠습니다. 선박이 사이즈는 작은데요. 작년에 100억 달러였던 게 180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제 10억 달러에서 18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건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수출 현황도 보더라도 빨간색 중국이 20%, 그다음에 미국이 15%, 유럽이 11%, 베트남이 9.5%가 됩니다. 베트남 수출이 많은 이유는 베트남이 요즘에 중국 다음에 글로벌 이 생산 기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재 수출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만도 많고요. 보면 중국, 미국, 유럽 이 세 지역을 합하면 47%가 나와서 이 세 지역만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뭐 꼭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업종하고 지역별로 상황을 봤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업종별로 얼마나 8월 달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표 보시죠. 역시 반도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증감률이 42%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반도체가 8월 20일까지 수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기록을 해서 20%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조금 재작년에 반도체가 좀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20% 아래로 내려왔던 게 다시 업황이 좋아지면서 20%대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입니다.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에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치로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컴퓨터 주변기기가 98%가 늘어서 가장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비중이 좀 작긴 하죠.
그다음에 승용차 8% 가까이 늘었고 자동차 부품도 10% 정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승용차 쪽, 자동차 쪽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석유인데요. 두 자리에서 11.7%가 늘었는데 그다음에 철강 제품도 6%가 늘었고요. 왜 제가 석유 제품이랑 철강 제품을 따로 말씀을 더 드리느냐면 이 두 분야가 지금 중국의 이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정말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분야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제품과 그다음에 이 석유 제품들의 수출이 이렇게 어쨌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 석유 제품, 철강제 수출의 퀄리티죠. 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수출 쪽으로 이 활로를 뚫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먹히고 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일 테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봤고요. 하나 더 좀 업종을 또 발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올 상반기에 가장 히트쳤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또 하나죠. 화장품이 올 상반기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뛰었던 그 배경은 북미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일본 수출이 크게 늘면서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뭔가 좀 조춤하고 약간 조정 분위기도 나고 뭔가 좀 상반기 같은 그런 탄력은 분명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들이 왜 이렇게 상반기 때와 좀 모습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결국은 상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출 가지고 살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계표 화장품만 따로 좀 발라내서 보겠습니다. 일단 수출 규모는 근 4억 달러 정도가 돼서요. 전년비 2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물론 상반기 때보다는 좀 둔화된 건 맞습니다. 상반기 때는 70%가 넘게 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높은 증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전월비입니다. 8월 20일까지 수출액이 전월비에서 12%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출 지역도 보겠습니다. 미국은 77% 늘어서 미국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수출 증가 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근데 어쨌든 여전히 굉장히 높은 증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 8% 늘었고 아시아 7개국, 동남아 지역 24% 늘었고요. 중국 25% 줄었습니다. 중국은 많이 줄어드는 거 재확인을 했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이렇게 나눠서 보면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둘 다 증가를 했습니다. 기초는 32%, 색조는 11%가 늘었고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2배 가까이 다 기초, 색조 다 못 늘었고 일본도 기초는 60%가 넘게 되는데 색조는 좀 부진합니다. 28% 줄었고 중국은 색조, 기초 다 부진합니다. 특히 기초 쪽이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전월비 수출, 이게 MOM 개념으로 이게 이제 사실 추이를 둘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전월비 7%가 줄었고요. 일본은 9% 늘었고 중국은 29%가 줄었고 아시아 7개국도 18%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북미 지역과 동남아 지역 수출, 일본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게 일단 눈에 띄고요. 카테고리별로도 기초, 색조 모두 다 전월 대비 줄었습니다. 미국이 5% 정도 늘어난 거 외에는 일본이 좀 더 많이 늘었고 중국은 27% 줄었고요. 색조는 미국도 47%, 그러니까 7월 달 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으니까 색조들 많이 줄었죠. 일본도 9% 정도고 중국은 21%고 미국만 따로 좀 발라서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화장품 수출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7%가 늘었지만 전월 비해서는 7% 줄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17% 역시 늘었지만 전월 비해서는 5%가 줄었습니다. 전년비 77%,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색조 보면은 전년 대비로는 108%, 2배가 넘게 늘었지만 전월 비는 47%가 줄었습니다. 이거 기초가 전년비 70%가 아니라 기초는 전년 대비해서 아까 얼마가 늘었죠? 97% 늘었다는 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월비 개념으로 부진하는 게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반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화장품 전체 수출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전년 대비 전월비로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말까지 봐야 되겠고 연말까지 봐야 될 거긴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 한국 소위 말하는 K-뷰티의 이 수출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9월이나
10월까지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올 하반기 수출은 분명히 상반기 때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주 투자와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화장품주를 지금 저가 매수할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좀 좋은 참고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시 10분 기점으로 하락 전환을 예. 했고 코스닥은 장중 저점 부근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 내내 관망이라는 그렇죠. 그러한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그리고 가장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밤 이제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을 좀 기다리면서 네. 오늘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네.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